주말 사이에 나온 투자와 뉴스 모아서 확인해 봅니다. 투자 뉴스 보고 전략 짜는 시간 세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그리고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FI리서치 한용희 수석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바로 투자 뉴스 확인해 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화재 위험 가능성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수백만 대의 전자제어 유압장치 리콜을 진행합니다. 대상 차종과 규모가 워낙 커 해당 리콜이 제2의 세타2 엔진 사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국내 중견 게임사 플린트와 손잡고 게임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넥슨이 영화 어벤져스를 연출한 할리우드의 세계적 영화 제작사 HBO의 최대 주주로 등극했습니다. 중국 OTT 서비스의 한국 영화가 한알령이 가동된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중국 OTT 플랫폼 텅신스핀에는 홍상수 감독의 작품인 강변호텔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유상증자 형태로 1조 1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수혈합니다. 롯데케미칼은 수혈한 자금으로 일진머티리얼즈 경영권 인수대금과 계열사인 롯데건설 지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난 5년간 5대 금융지주가 벌어들인 이자이익은 총 182조 1천억 원으로 금리 인상기 속 이자 부담이 심화하는 가운데 은행권은 역대급 이자이익을 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번째 이슈, 답답한 흐름을 보이는 현대차 주가에 우려감이 더해집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올해 3분기 3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록하고도 세타2 리콜 비용이 반영되면서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현대차. 이 리콜 비용이 어마어마했거든요. 1조 3천억 원. 아니 그런데 지금 그만큼의 규모가 큰 리콜을 또 진행하고 있다는 기사가 주말 사이에 나왔어요. 김선영 대표님 무슨 내용입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현대와 기아차가 화재 위험 가능성으로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수백만 대의 리콜을 이제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일단 전자제어 유압 장치 쪽에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무상으로 현재 리콜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차종과 규모가 워낙 커서 이제 해당 리콜이 제2의 세타2 엔진 사태의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HECU라 불리는 그 전자제어 유압 장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그 잠김 방지 제동 장치라 불리는 ABS 그리고 차체 제어 장치인 ESC죠. 그리고 이제 구동력 제어 장치인 TCS 등 제동 관련 장치를 통합으로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만일 문제가 발생하면 자동차는 제동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게 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번 문제는 이제 HECU 모듈 내 합선 화재 가능성인데 일단 HECU 퓨즈 교체로 이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일단 교체만 하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사실 이번 이슈가 이제 처음 나온 이슈는 아니고요. 지난 2020년 11월 달 기아 스팅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뭐 투선, 제네시스 G80, 뭐 그랜저로 쭉쭉 번져갔고요. 일단 국내의 경우에 크게 이슈가 되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좀 어느 정도 비중 있게 거론이 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큰 포인트는 지난 이제 세타2 엔진처럼 HCU 리콜 역시 대상 차량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요. 그리고 규모도 많다는 점이 좀 시장에 이 기업에 좀 불안감 요소로 좀 작용할 수 있고요. 어느 정도 현대 기아차 이 주가나 해당 기업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 투자를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 주가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실적 발표를 전후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경기 침체에 따른 차량 판매 감소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리콜 기사, 주가 흐름 지금 좀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한용희 수석님. 일단 뭐 앞서 김선영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지금 있던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사실 건너뛰고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게 원래는 지금 나오는 이슈는 아닙니다. 원래 조금 오래된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세타2 엔진도 품질 비용에 대한 게 이번 분기에 좀 반영이 돼서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OPM이 조금 떨어졌었죠. 근데 세타2 엔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래됐던 이슈였고 지금 나온 이슈들도 사실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이게 시작이 됐었던 거는 뭐 이번 연도 2월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그때 이제 스팅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많은 차종들이 지금 무상 점검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 웹상에서도 보시면은 뭐 무상 점검을 받았다, 리콜을 받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뭐 품질 관련 이슈들은 매번 자동차들이 겪는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콜에 대한 게 큰 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저는 오히려 좀 다른 쪽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저는 IRA 법안에 대해서 이게 통과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더 많이 주목을 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지금 아이오닉 5, 아이오닉 뭐 6, 뭐 기아 EV6나 아이오닉 7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잘 판매를 하려면 결국에는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IRA 법안이 유예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이제 테슬라랑 좀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인센티브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경쟁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테슬라는 받을 수 있고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7, EV6 같은 경우에는 받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좀 괴리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IRA 법안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내년에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들이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신차 3종이 투입이 되죠. 일단은 그랜저 GN7 같은 경우에는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뭐 가계약이 뭐 10만 건이 좀 넘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가계약은 조금은 지금 당장 뭐 환호성을 지르기엔 좀 섣부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나 풀체인지랑 산타페 풀체인지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SUV 판매량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SUV에 대한 수요가 좀 아직까지 견조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차 출시에 대한 좀 기대감은 내년으로 좀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IRA 법안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한국, 미국, 일본이 정상회담을 가졌죠.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언급들을 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경제에 관련 기여하는 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 IRA 이행에 대해 좀 논의를 하겠다라는 건 좀 긍정적인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IRA 법안이 어떻게 될지를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현대차 주가 관련해서는 IRA 법안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좀 주가가 변동성을 보일 것이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현대차의 강점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두 번째 이슈, 현대차 그룹의 로봇 개발 업체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속도가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러니까 물류 공장에 들어가는 물류 로봇, 벌써 이제 개발 마치고 양산까지 마쳐서 로봇 시장에서 테슬라와의 경쟁에 지금 속도를 가하고 있다고요? 네, 현대차의 그 로봇 제조업체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드디어는 발주가 시작됐습니다. 200대인데요. 물론 아직 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계적인 물류 회사죠. 독일의 DHL 그리고 미국의 3대 물류 회사인데요. NFI에 내년부터 200대를 공급한답니다. 한 대에 얼마입니까? 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00억이기 때문에 그 시작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현대차는 1년에 30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능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연구 개발이 끝나고 본격적인 물류 로봇인 스트레이치가 내년부터 200대만 만들겠습니까? 아마 빠르면은 1,000대, 더 빠르면은 10,000대 단위로 올라갈 겁니다. 시장 규모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로봇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약 100조 원입니다. 그런데 3년 뒤 2025년도에는요. 240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전부 다 사실은 로봇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탁기라든가 청소기라든가 이것도 로봇의 일종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로봇이 약 25kg짜리를 하루에 800개 정도 내리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1,000개, 2,000개를 올리는 작업도 할 것이고요. 주인이 원하는 곳에 물량을 배송하는 그런 기능도 할 것입니다. 지금 가장 선두에는 테슬라가 있고요. 그 뒤를 바짝 쫓아가는 게 현대차입니다. 저는 머지않아서 향후 빠르면 3년, 길어야 5년 안에 정말 로봇 시대가 우리한테 현실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대기업들이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뛰어드는 산업이 로봇 아니겠습니까? 로봇 이제 향후 3년이면은 이제 아주 그냥 우리의 레드오션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또 삼성자산운용에서 로봇 ETF 상장한다는 이슈로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근데 사실 보면 시장에서 추가 상승 동력 부재하고 하단 지지될 때 꼭 한 번씩 튀어오르는 게 로봇 관련주들인 것 같거든요. 어떤 종목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한용희 수석님? 일단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하는 것은 이제 물류 로봇인데 테슬라랑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경쟁을 한다라고 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상용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개발한 지 1년도 안 된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AI 데이 때 발표를 했었죠. 옵티머스 봇에 대해서. 근데 사실 개발에 대한 기간치고는 굉장히 좀 성과가 고무적이었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상용화와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테슬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지금 오토파일럿에서 사용하는 그 FSD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같이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FSD를 테슬라 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사물을 다 인식을 하면서 장애물을 다 인식을 하면서 피하고 신호도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 차량에 대한 오토파일럿은 뭐 업계에선 최고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이제 FSD 그 옵티머스 로봇에도 쓰인다라고 했을 때는 그 시연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물건을 인식을 하고 들어올리는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번에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게 스스로 인식하기가 좀 애매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코딩된 프로그램을 갖다가 그 반복된 작업을 수행을 하는 거고 FSD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인식을 해서 이제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는 작업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물리적인 부분들은 아틀라스가 워낙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테슬라를 따라잡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류에 대한 쓰이는 부분들은 저는 조금 더 봐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 시장은 성장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혜주 같은 경우는 감속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소형 감속기죠. 이제 로봇에 들어가려면은 소형 감속기가 필수로 이제 필요하게 될 텐데 이게 액추에이터나 아니면 관절에 다 들어가야 될 텐데 감속기의 가장 큰 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 거는 결국에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죠. 이쪽이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국내에서는 SPG를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SPG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이 이제 일단 7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수요가 좀 빠르게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하모닉 드라이버 시스템까지 아직까지 따라가기는 조금 애매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 이런 ETF 상품이나 출시가 됐을 때는 수급적인 측면이 긍정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좀 SPG를 주목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 해서 지금 그래도 실적이 찍히는 SPG라든지 뭐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SPG를 지켜보자라는 말씀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군대 가는 BTS의 빈자리 게임으로 메꿔보는 하이브 확인해 보시죠. 하이브 주가 지금 한 달 새 20% 정도 오르면서 바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방시혁 의장이 직접 부산 지스타 현장으로 가서 그 자리에서 이제 하이브 게임 사업 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본격 선언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김선영 대표님? 네, 어쨌든 사업 매출 구조를 다각화시킨다는 측면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은데요. 일단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하이브가 본격적으로 이제 게임 산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국내 최대 게임 축제였죠. G스타가 지난주에 진행이 됐었는데 하이브가 게임 사업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이제 바라보는지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엔터 회사가 게임도 잘하는 회사가 되겠다는 그런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방시혁 의장은 이제 본인이 잘하는 분야 같은 경우는 최선을 다하되 취약한 분야는 그 분야의 최고를 모시는 것이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넥슨 출신의 박지원 CEO를 이제 2020년도 영입을 했고요. 그리고 올 상반기에 게임을 필두로 한 어떤 인터랙티브 미디어 회사 하이브 IM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첫 퍼블리싱 게임이죠. 이제 배틀리그 히어로스가 내년 1분기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최근 한 달 사이에 이제 하이브 주가가 20% 가까이 좀 올랐습니다. 뭐 그동안 BTS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엮이면서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간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상승 강도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좀 더 많은 상승 그리고 좀 더 강한 상승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가 해당 기업의 주가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길 바라고요. 이와 함께 뭐 게임 관련주들도 아직까지는 좀 많이 힘든 시기가 있지만 이 시기를 좀 잘 버티시고 좋은 이슈 이번에 특히나 G스타에서도 괜찮은 소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게임주 그리고 이제 하이브 관련 기업들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이브 관련해서 지금 너무 모멘텀이 많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게임도 있고 그동안 뭐 낙폭과대 이슈도 있고 뭐 BTS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뭐 개별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이브 주가도 한번 주가 추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다행이라면 다행인 걸까요? 롯데케미칼의 유상증자 규모는 2조 원이 아닌 1조 1,000억 원이 지금 확실시 결정이 됐습니다. 지난주 증자 규모가 2조 원까지 좀 될 수 있다라는 소식 속에 주가 크게 출렁였는데 김선영 대표님
어떻게 된 건가요? 좀 종합적인 내용 전달해 주시죠.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유상증자 규모 저도 좀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1조 1,000억 정도로 발표를 했습니다. 뭐 주주 배정 유상증자 당연히 발표를 했고요. 유증 목적은 지난 10월 달에 발표한 타법인 지분 취득을 위한 자금 조달 그리고 운영 자금 마련인데 일단 2023년 1월 19일 구주 대상으로 1차 청약 이후에 1월 26일 날 일반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라는 계획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양극박, 뭐 동박이나 뭐 전해액 유기용매, 뭐 분리막 소재, 2차 전지 핵심 소재의 가치 사슬을 구축하는 등 배터리 소재 기업으로 성장을 계획하고 이제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롯데건설의 자금 대여단 부분이 있고 유증에 참여한 부분도 있고 여기서 또 5,876억이라는 자금을 수혈한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하기 일지머티리얼스 인수자금까지 2조 7천억을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사실 2조라는 그 금액이 어떻게 보면 이 정도는 돼야지 좀 그래도 자금력이 괜찮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 1조 1,000억 원, 뭐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또 잘 유지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 최소 운영자금 1조 원 이상을 유지하겠다. 이와 함께 또 별도 기준으로 부채 비율을 70% 이내로 조정하겠다. 뭐 이런 계획까지 발표했으니까 일단 유상증자 이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추가 자금에 대해서 조달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관련 기업 롯데케미칼 관련 아니 뭐 이런 기업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난주 주가의 상당 부분 하락이 반영된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신규 투자처의 일진머티리얼즈의 약진 그리고 여전히 뭐 탄탄하다면 탄탄하다고 볼 수 있는 재무 구조 그리고 외국인 지금 지속적으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수 관점 유효한지 궁금하거든요. 롯데케미칼. 저는 좀 피해야 된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좀 타이밍이 좀 안 좋았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롯데건설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일지머티리얼즈를 인수하는 타이밍이 좀 좋지는 않았다. 왜 그러냐면 롯데케미칼의 본업은 결국에는 이제 석유화학 쪽 섹터가 좀 좋아져야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석유화학 쪽 에틸렌 생산 쪽을 보더라도 공급 과잉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이제 그 석유를 가져와서 납사에 투입을 해가지고 나프타 NCC를 만들자. 이제 NCC 공장을 돌려가지고 에틸렌을 만들게 되는데 이 에틸렌 시황이 지금 우리나라한테 꽤 좋지가 않습니다. 뭐 중국 쪽에서도 신규 투자를 하면서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최대의 좀 리스크는 미국 쪽이죠. 미국 쪽은 이제 그 ECC 대규모 투자가 이제 2025년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천연가스로 에틸렌을 만들게 되면은 나프타 대비해가지고 경쟁력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틸렌 시황 같은 경우 한 번에 뭐 최근에 조금 반등한다, 바닥 찍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글로벌 수요가 위축된 상황이고 고유가이기 때문에 이 스프레드가 아직까지 뭐 확 개선되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일진머티리얼즈는 비싼 값에 주고 산다라는 거는 조금 오히려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좀 좋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신용평가사들이 재무구조에 대한 좀 위험성으로 인해 가지고 신용등급을 그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좀 변환을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결국에는 금리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고금리로 이제 뭐 채권을 발행하든지 이런 자금 조달에 대한 리스크까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기업 개별 이슈 면밀히 살펴봤으니까요. 시야 좀 확장해 보겠습니다. 내년 증시에 대한 증권사 전망 관련 기사 확인해 보시죠. 자, 증권사들은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하반기부터는 힘을 낼 것이다라고 보는 상저하고를 예상하고 있나 봐요, 남민호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만 이제 2022년도를 끝으로 하고 2023년도 내년도 큰 그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이선생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상저하고가 예상이 됩니다. 전부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 어떻습니까? 각국의 GDP 성장률이 1% 넘는 그런 국가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기가 그만큼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는 상반기까지는 즉 1분기, 2분기까지는 주식시장이 크게 안 좋아지는데 그 하단선을 어느 정도 보느냐 약 한 2천 정도 초반으로 지금 다 나오고 있죠. 10개 증권, 대형 증권사의 하단 부분을 맥시멈 2,000포인트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2,000포인트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졌을 때 금리는 계속 고금리고 또 경기가 위축되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이 내려간다면 2,000포인트까지도 문을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하반기는 좀 더 좋아질 것이다. 즉 2,600까지 간다는데 저 말이 좀 어폐가 있어요. 2,600 간다는 뜻이 아니고 최소 2,600, 높게는 2,930포인트까지 보고 있습니다. 뭐 3,000포인트라 하면 좋겠습니다만 3,000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부담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무래도 상반기에는 조금 우리가 좀 보수적인 투자 전략 그리고 하반기에 들어가서 즉 내년 2분기부터는 조금은 적극적인 투자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내년엔 어떤 업종 주목해봐야지 주식 좀 잘했다는 소식 들어볼 수 있을까요? 남인 호장님. 네, 제가 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 여러분, 주가 지수가 올라갈 때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에 관심 가지시고 주가 지수가 내려갈 때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 관심 가지세요. 이런 말씀 몇 번 드렸는데요. 내년이 바로 그런 현상 아닌가 싶습니다. 상저하고 그 뜻이 뭡니까? 내년 1분기, 2분기에는 지수가 크게 올라가기 힘들다. 즉 지수는 별로 안 좋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뭐에 신경 써야 될까요? 중소형주 쪽에 즉 소형주 쪽에 개별 종목에 관심을 더 많이 두셔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예컨대 지금 대형주가 7, 중소형주가 3이라 그러면 5대5 정도 비중을 두셔서 대형주하고 중소형주 비율을 비슷하게 갖추는 게 좋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들어가서 정말 우리 주식시장이 저점이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저점으로 해서 이제 상승 2,600, 2,700, 2,800 이렇게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중소형주 종목 비중을 줄이시고 대형주 쪽에 편류돼야 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업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반도체와 2차 전지입니다. 이거는 모든 증권사가 공히 추천하는 그런 업종이 되겠고요. 그 포커스가 뭡니까? 왜 반도체하고 2차 전지냐? 바로 대중국 견제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내년에도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가장 핵심은 반도체하고 바로 그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의 포트폴리오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고요. 나머지가 좀 문제입니다. 어떤 회사는 바이오 쪽을 좋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회사는 인터넷 쪽이 좋게 또 어떤 회사는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이쪽 에너지 쪽을 좋게 보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냉정한 판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용희성님은 어느 쪽 좋게 보세요? 저는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2차 전지랑 태양광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일단 가장 큰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IRA 법안이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되게 되면은 가장 돈을 많이 뿌려주는 쪽이 어디냐라는 것부터 살펴보시면은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랑 전기차 쪽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IRA 법안에서 실질적으로 뭐 시행은 되지만 던져지는 메시지를 분석을 해볼 때는 그러니까 중국 냄새 빼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음극재,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에도 흑연을 쓰지도 않고 이제 실리콘 쪽으로 조금 옮겨가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LFP 배터리도 보통 이제 가격이 좀 비싸지만 삼원계 배터리, NCA 배터리, NMC 배터리 이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데 가격만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다시 LFP로 갈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에너지 밀집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는 우리나라 업체들은 IRA 법안에서 좀 가장 큰 수혜를 맞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테슬라에 들어가는 뭐 LNF 양극재나 아니면은 뭐 이번에 테슬라가 세미 트럭을 발표를 하죠. 12월 달에. 이게 뭐 펩시의 인도가 될 텐데 그럼 모델 S 대비해서 뭐 5배 정도 수준인데 300kW 정도니까 그러면은 원통형 배터리가 정말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2025년에 그 생산 목표가 5만 대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2170 배터리보다 4680 배터리가 조금 더 양산이 되면 속도는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 4680 배터리 지금 양산에 대해서는 속도가 그 생각보다 뭐 다 탑재를 할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4680 배터리를 조금 개발 현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5만 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체 그 테슬라가 세미트럭만 빨아들이는 그 에너지가 40에서 50기가와트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쪽에서 이제 퍼스트 솔라가 신고가를 이뤄냈죠. 그래서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하나솔루션 모듈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하나솔루션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